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11월 달에 마지막 거래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나절밖에 안 했는데 11월 동안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상당히 많았고 또 마음도 많이 아팠고 고심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내려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희비가 많이 엇갈리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 동안의 시장을 보시면 오늘따라 다우는 0.61%, 나스닥 0.65%, S&P 500이 0.54%, 러셀이 0.35%로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장이 움직임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상승되는 게 상승의 추세로서 11월 달 마감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했고 1.82%, 그 다음 오라클이 1.47% 하락했다. 자, 오라클이 하락했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또 CDS 프리미엄이 있죠. 자, 아무래도 부채를 너무 많이 땡겨 쓴다. 자, 그런 것들이 재탕이 됨으로 인해서 또 한 번에 하락, 그와 더불어서 또 같이 가고 있는 엔비디아. 자, 오픈 AI 쪽이 아직까지는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글 같은 것도 좀 하락을 했다가 오늘자에서 좀 반등이 됐죠. 자,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구글 진영은 좋은데 지금 모습에서 한번 브로드컴이라는 것들이 좋죠. 근데 엔비디아 진영은 아직까지는 돌아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지금 AI 초창기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 초창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글하고 오픈AI가 싸움이 있는데 얘가 앞서가다가 내가 또 오픈AI가 앞서갈 수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앞서가면 끝이 나겠죠. 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이 초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 좀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했던 거는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의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외에는 주가가 일단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거의다가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베이징 머티리얼 이쪽으로 거의 다 올랐죠. 근데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셜, 이런 테크놀로지도 좀 올랐고, 빠졌던 것은 헬스케어, 일라일리 때문에 좀 빠졌다. 거의다가 상승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S&P 500이라든지 다우, 나스닥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것이 요번 11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연속으로 상승세로서 11월 달을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S&P 500이라든지 다우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자, 그만큼 일단 좀 막판에 상승세가 좀 많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하루 동안에 반나절을 했지만은 상승 계속해서 되었다. 자, 그렇다면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등이 됐는데 여기서 반등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다시 꺾인다기보다는 옆으로 눕든지 아니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주세 자체가 지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거의 V자 반등했는데 직전 고점에는 완전히 못 미쳤죠.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반등은 있었는데 직전 고점에는 못 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 역시도 아직까지 고점에 못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반등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까지 완전히 터지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자, 나스닥인데 나스닥 100 마찬가지고, 그래 러셀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왔죠. 러셀 역시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뚫지는 못했다. 그나마 일단 반등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반등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금리 있죠. 인터레스트 금리 자체가 금리 페드의 펀드 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단지 일단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것만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에 좀 밸류에이션에 많은 조정이 있었다. 즉 말해서 자, 금리에 많이 휘둘리는 종목들이 있죠. EPS가 적자 기업들은 지금 올라오는 폭이 적고 적자가 아닌 기업들은 올라오는 폭이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적자 기업이니까 올라오는 폭이 적으니까 손실이 현재로서는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월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5월선을 깼는데 10월선을 지키고 있었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장중에 한 월 중에 일단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럼 조정 후에는 그 후에는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옆에서 논다든지 아니면은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거 자체가 아무래도 12월 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좀 더 상승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겠다. 6개월 동안 좀 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담을 갖다가 조금 덜어냈던 한 달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또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게 실적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은 조금 힘든 달이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봐서 좀 조정이 있었던 달이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지금 이제 몸통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몸통이 되고 있었다 했을 때,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요가 일단 지금 장으로 끝났죠. 종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여기인데 아무래도 주가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처음에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다가 종가로 이렇게 꺾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게 꺾였죠. 그래서 내려간 폭이 이 정도 좀 올라가서 좀 꺾였다는 겁니다. 여기 약간은 지금 이제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나스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500은 뭐 그런 건 없죠. 몸통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거의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요거하고 지금 나스닥하고 조금은 다른 가운데 있다. 나스닥은 약간 꺾여 있는데 S&P 500 자체는 거의 다 꺾이지 않고 거의 U자 반등, V자 반등이 됐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는 특별히 일단은 큰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기술주 외에도 다른 종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처음에는 나쁘다가 조금 매기가 돈 것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월가에서는 12월이 2025년도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만큼의 충분한 계절적인 힘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보면 12월 달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12월이 올해의 계절적 강세를 보이는 달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연말 랠리에 맞춰서 시장이 반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1950년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12월은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세 번째로 좋은 달이다. 나스닥 지수도 1971년 이후로 세 번째로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단지 일단 데이터만 가지고 보기는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역사적인 평가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 들어 상당히 어려웠죠. 주가 자체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장막판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장 초반에는 상당히 일단 버블이라서 많이 일단은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갔죠. 그렇게 완벽한 폭풍에서 어쩌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더 나은 상황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선수들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조정 자체가 연말 랠리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낙관론자든 현재 시장을 갖다 뒷받침하는 강세 요인을 꼽고 있는데, 월가가 3분기에 일단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좋은 실적,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들, 또한 지수가 13% 정도의 복합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또 기업들이 높은 가격, 관세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금리를 다시금 인하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탄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고, 전형적인 연말 실적의 불안 자체가 가격을 상승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뒤처졌던 자산 관리자들이 물러나서 현금을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벤치마크에 뛰어들기 위해서 마지막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의 약세 자체가 시장이 반등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락세가 아니고, 그래서 일부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겪을 타격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엔비디아가 많이 내려왔고 11월 달에 13%, 슈마크미 지금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35%, 그다음 코인베이스가 21%나 감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 경제의 승자와 패자에 베팅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소와 같은 매력적인 투자가들, 자,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의 주가가 상승되지 않겠는가. AM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선두주자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조정을 받지만은 그 조정 자체가 여기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적인 조정이다.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최근에 매도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고공행진하는 인공지능 주식들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열된 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맞는 말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레이민드 제임스 같은 양적 기술의 전략 담당자인 조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일부 기술 지표가 수정 단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3개월 안에 S&P 500 지수가 최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야 되겠죠. 11월 달에 이렇게 반등이 앞서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반등이 S&P 500이 거의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게 자체 꺾이면서 좀 더 꺾였어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자,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봐야지 이걸 갖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흘려내서 끝난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가 그렇게 상승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10만 달러로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BTIG가 말하고 있는데, 그나마 일단 8만을 찍고 약간 일단은 지금 이제 거기서 반등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9만 1천, 2천까지 올라왔죠.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숏 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가 이번 달 초에 엄청난 폭락에 의해 10만 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만 달러까지 반등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빠르게 반등된다면 12월 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암호화폐의 하락은 일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많았죠. 자,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일단 암호화폐는 인공지능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주식에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는 거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동반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요번에 일단 셧다운을 통해서 연방보고서에서 나온 엇갈린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다. 자, 금리가 인하되는지 아니면 인상되는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단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4년 주기로 변동한다는 공통된 확신 때문에 보유자산 일부를 매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하락이 됐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블록체인의 장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토큰의 희소성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4년 주기로 변동한다. 이런 공통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가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손실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지털 화폐의 최고로 회사인 사이플 마니라든지 테라울프, 그 다음 BTIG 이런 NLS의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자, 사이프 마이닝 같은 경우는 월요일 이후에 35% 상승, 테라울프는 최근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31%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암호화폐의 채굴자 지수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더 강력한 저항이 나타날 때까지는 15%의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시총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4% 하락한 후에 3,400달러 가격대를 회복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일단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다 나왔고, 자, 아무래도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점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자체가 빅테크 기업으로 다시금 일단 매기가 돌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것 같으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5일 이후에 가장 큰 주간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하고 지금 마소는 좀 반등이 일어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이번 주에 있어서 메타하고 마소가 주가가 6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진 자체가 자, 아무래도 일단 종목들에 대한 심리가 이제 반전이 되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투자가들의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반등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술주, 특별히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일어났던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을 보기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주에 대한 그런 금리 인하 그것 때문에 일어났죠. 물론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은데 내려갔던 것들도 금리 인하 때문에 내려간 거고 금리 인하가 없겠다. 그 다음 또 요번에 올라온 것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분기 실적 발표한 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특별히 투자자들은 수익에 불투명한 경로가 있다.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거기다가 지출에 대한 증가가 너무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지출이 많은 데다가 금리까지 인하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사업을 갖다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메타라는 겁니다. 자, 메타는 또 AI 광고주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도구라든지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 추천 기능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월가는 최폭과 같은 다른 투자가 성과를 낼지는 의문스러웠다.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요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BNB 파레베 같은 데 있어서의 대규모의 어느 모델에서의 성공은 불확실하지만은 그 이상의 수익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회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조금씩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 자체를 본다면 애널리스트들에 있어서도 다소 의아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론을 본다면 상당수는 까다로운 파트너사인 오픈AI와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 오픈AI 때문에 마소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벗어나서 다각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최근에는 알파벳의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오픈AI가 인공지능의 미래조차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들. 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즉 말해서 주가가 빠진 것들을 본다면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제 AI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죠. 버블 논쟁.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또 구글 사이드가 아니고 엔비디아 사이드를 있죠. 특별히 오픈 AI하고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오픈 AI하고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소도 있죠. 자, 마소, 그 다음 엔비디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라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오라클은 완전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마소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마소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오픈 AI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하락 방어선, 즉 말해서 어느 정도 하락은 일단 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확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역대 과장에 과매수된 상태인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자, 그게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매수 상태라는 것 자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라든지 모멘텀이 상승세로 강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야기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매수에 나서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주가가 지난 몇 달 동안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적으로 과매수된 상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파벳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겐 실제로 나쁜 일이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저 월가에서는 무언가가 빨리 상승할수록 더 빨리 하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주식이 과매수 상태일 때 기술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생각만큼은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을 너무 많이 매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주가가 과거 움직임에 비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과매수된 상태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MACD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MACD 자체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하고 있죠. 오실레이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만든 것이 MACD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많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올라왔다고 해서 많이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눌림목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하락세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매도라 해서 지금 이제 과매수 상태라 해서 주가가 반드시 여기서부터 꺾인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간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매수 가다가 과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신호로 작용하기보다는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과매수인 상태가 MACD가 알파벳 주가의 추세, 모멘텀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장기간의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겠고 이런 상태가 갑자기 가격이 반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MACD가 높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꺾인다. 자,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수 있고 그 눌림목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단 달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꺾이는 신호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더 나은 성과를 거뒀는지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200일 이평선이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장기 추세의 추적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알파벳 주가는 200일 이평선보다도 61.2%가 높은 수준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 2005년도 6월 7일에 200일 이평선보다도 61.7%도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마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베리 이평선입니다. 이베리 이평선보다도 그때 61.7% 정도 이렇게 높게 형성돼 괴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이베리 이평선과 자 그러면은 조그만 조정은 나올 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SI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조금은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70 이상이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씩 일단 내려가고 있다. 상대적 강도가 조금은 하락되고 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일단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알파벳 주식을 소유해야 될 그런 확실한 이유는 있다는 거겠죠. 보유할 이유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추세다. 자, 그렇지만 현재 가격으로 신규 자금을 투자하는 데 위험이 따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대비해서 보상이 너무나 일방적이다. 자, 아무래도 조금은 보상 대비해서 위험이 너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기술적인 설정에 따르게 되면은 새로운 구매자와 판매자는 잠시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주식들은 12월에 승자로 입증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2월은 역사적으로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다우 같은 경우는 역시 연중 세 번째로 좋은 달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S&P 500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후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1970년대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세 번째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수 자체도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난해 10년 동안에 12월 달에 평균의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회사들이 가장 많이 일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0.9% 정말에서 12월 달에 얻을 수 있는 게임 퍼센티지가 10.9% 정도 항상 얻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 프라이스 타겟에서 업사이드 다운이라든지 다운사이드 본다면 3.5%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도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비아트리스 마찬가지로 한 4.9% 정도 12월 달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목표가 대비 한 12%는 더 상승하겠다. 그 다음 SD라우드 있죠. 요거 자체도 마찬가지로 4.6%를 12월 달에 상승했는데 10%나 지금 목표가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많겠다. 테라다인 마찬가지입니다. 4.5% 정도 상승했는데 6.1%나 상승할 여력이 있다. 목표가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라일리는 조금 아니고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제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2% 정도 12월 달에 상승했는데 21%나 목표가 대비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체킹해 보시고, 그 다음 울트라 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10.6%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4%는 항상 12월 달에 일단 상승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슬라 일단 제끼고, 그 다음 에드월드 있죠. 또 3.8% 정도 12월 달에 상승했는데 9.3% 목표가 대비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회사는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 반도체 회사는 올해 들어서 벌써 72% 정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과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12월에도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한 달 평균에 12월 동안에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컨센서스의 목표 주가 역시도 아무래도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자, 월가에서도 매수 의견이 우세하면서 골드만삭스는 다음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SD로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뷰티 주식이죠. 12월에 평균 한 4.6% 정도 상승되면서 평균 목표가 대비 한 10%의 더 큰 상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 중에 32%만 해당 주식의 매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라이랠리 같은 경우 있죠. 이것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를 달성한 헬스케어 회사가 되었다. 근데 이번에 일단 아무래도 좀 인상시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어느 종목이 더욱더 많이 갈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CD은행에서 세 가지 주식이 월가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면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그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회사들 한번 보시면 스누크, 그 다음 콜스, 그 다음 에코스타 요 세 가지 회사들이 시티에서 지금 이제 추천하고 있는 회사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가 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백화점 같은 회사인데 14.2%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고 마이클 밴드를 정식 CEO로 선임한 후에 주가가 50% 이상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지금 이제 직전 고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콜스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이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다. 그래서 좀 빠지면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류 의견을 갖다가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스누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스누크 자체는 크라우딩 지수가 2.9%인데 이 주식은 2025년도에 8% 이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는 전체 시장 대비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SEG가 조사한 분석가들의 평균적인 평가는 매수, 그다음 목표가는 내년에 한 15% 정도 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에코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스타는 크라우딩 점수가 16% 정도 되고 있는데, 자, DCTV의 모 회사는 올해 200% 이상 급등했고 AT&T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인 분석가들의 보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12개월 동안 주가는 7.1%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일단 지금 이제 평가를 할 때 좀 내렸다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킹하시고 좀 내릴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단지 일단은 좀 참고 사항이고 깊이 있게 일단 분석하신 후에 매수 매도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하고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가 모두 선호한 6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요번에 규제당국 SEC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4분기 초에 8조 달러 정도의 규모의 주식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헤지펀드하고 뮤추얼펀드 두 군데에서 업계 전반에 걸쳐서 똑같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주식들이 CRH, 마스터카드, 스포티파이, 탈렌, 비자, 벌티브 요 6개 종목은 요 두 가지 회사에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VIP, 그다음 뮤추얼펀드의 지금 과체중 바스켓 모두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추얼펀드와 헤지펀드 모두 일단 헬스케어 산업재 일단 이쪽의 비중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겠죠. 뮤추얼펀드는 금융의 비중을 확대, 자, 반면에 헤지펀드는 비중 축소, 뮤추얼펀드는 아무래도 좀 조정받는 가운데 헤지펀드는 소비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종목은 헬스케어하고 산업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융업하고 지금 소비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M7의 주식이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제외한 헤지펀드 VIP 리스트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M7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